아무리 아버님 돈이지만 정신 나간 사람한테 돈 쓰기 아까워. 새벽 2시, 거실 소파에서 속삭이던 목소리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복수 기록입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한 3층 단독주택. 이곳에서 박만수 씨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70살의 그는 한때 중견건설회사를 이끌었던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돈만 되는 ATM 기계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박만수 씨가 거실로 내려오자 며느리 수진 씨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42살의 수진 씨는 언제나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자 준우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며 할아버지 옆을 지나갔어요. 12살 소녀는 코를 찡긋하며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아, 냄새나. 준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45살의 큰아들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내려왔습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200만 원 정도만요. 박만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가서 넣어줄게. 박만수 씨가 말했어요. 수진 씨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200만 원으로 뭐래요? 수진 씨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300만 원은 줘야 한 달 살 수 있어요. 박만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식사를 마치고 3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때는 이 집에서 가장의 권위를 지켰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집안의 짐짝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박만수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에서 민호 통장으로 300만 원을 이체했어요. 수진 씨가 요구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들은 박만수 씨가 없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수진 씨가 민호에게 말했어요. 돈 좀 줘? 아까 아버지가 300만 원 넣어주셨잖아. 민호가 대답했어요. 그건 생활비잖아. 이건 내 용돈이야. 수진 씨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박만수 씨는 그저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 얘기를, 민호는 회사 일을, 준우는 학교 친구들 얘기를 했어요. 박만수 씨는 그 어떤 대화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 박만수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민호가 어렸을 때는 아빠 하며 따라다녔는데 말이에요. 수진 씨도 처음 며느리로 왔을 때는 공손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쓸쓸함을 삼켰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박만수 씨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70살이 되니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특히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일주일 후 박만수 씨는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초기이니까 잘 관리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박만수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치매라니요.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조금 이상해요.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보세요. 오진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박만수 씨는 진단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가 치매라니. 집에 도착해서 진단서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치매라는 진단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쯤 박만수 씨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조용히 1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와 민호가 소파에 앉아 속삭이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박만수 씨는 계단 중간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자기야,
솔직히 말해서 언제까지 아버지를 모셔야 하나 걱정이었잖아. 수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명분이 생겼네. 민호도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냥 요양원 보내는 건 좀 그렇지 않아? 하지만 수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보,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수진 씨가 속삭였습니다. 병원비, 약값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데. 그 돈이면 우리가 얼마나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아직 초기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수진 씨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요양원 비용도 아버님 통장에서 나가는 거니까 우리 부담은 없어. 수진 씨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아버님이 정신 없어지시기 전에 명예 이전을 받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박만수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돈 계산이라니요. 근데 아버지가 정신이 없어지시면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해? 민호가 물었어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수진 씨가 대답했어요. 미리미리 공동명의로 바꿔놓으면 돼. 정신 나간 노인한테 돈 맡겨둘 순 없잖아. 박만수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키워준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그때 의사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오진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 정말 오진이라면 어떨까요? 박만수 씨는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들이 겉으로만 보여준 모습을 보고 살았어요. 하지만 방금 들은 대화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인 척하면서 가족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진심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박만수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멍한 표정을 지어보고 침을 조금 흘려보기도 했어요. 치매 환자의 모습을 연습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박만수 씨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부터 그는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계획해보고 싶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멍한 표정을 지어보고 침을 조금 흘려보기도 했어요. 치매 환자의 모습을 연습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다. 박만수 씨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부터 그는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계획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수 씨는 본격적인 치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그는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수진 씨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박만수 씨는 수진 씨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지? 박만수 씨가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어요. 여기가 어디야? 수진 씨와 민호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어제 치매 진단을 받더니 벌써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민호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민석이. 박만수 씨가 일부러 다른 이름을 불렀어요. 민석이 왔구나. 민호는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상태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수진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자기야, 아버님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나빠지는 것 같아. 수진 씨가 민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만수 씨가 방에 들어간 후 수진 씨와 민호는 거실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자기야,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수진 씨가 말했어요. 이 상태로는 집에서 돌보기 힘들 것 같아.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수진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월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이야.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고
민호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하지? 수진 씨가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아무리 아버님 돈이 많으셔도 정신 나간 사람한테 그 돈 쓰기에는 아깝지 않아. 수진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박만수 씨는 방에서 이 대화를 듣고 치를 떨었어요. 자신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부르다니요. 며칠 후 수진 씨는 더욱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시골에 월 50만 원짜리 요양원도 있어. 수진 씨가 말했어요. 아예 그런 곳은 어때? 50만 원. 민호가 되물었어요. 시설은 좀 낙후되겠지만 어차피 정신없으신 상태잖아. 수진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실 텐데 굳이 비싼 곳에 보낼 필요 있어. 그보다는 집에서 도우미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민호가 제안했어요. 도우미도 월 80만 원은 들어. 수진 씨가 계산했어요. 그것보다는 50만 원짜리 요양원이 나아. 박만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을 돈으로만 계산하고 가장 싸구려 시설에 보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진 씨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경기도 양평에 괜찮은 곳 찾았어. 수진 씨가 팜플렛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양평이면 너무 멀지 않아. 민호가 걱정했어요. 그게 좋은 거야. 수진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멀어야 우리가 편하잖아. 그래도 가끔은 가봐야 하지 않을까. 민호가 말했어요. 뭐하러? 수진 씨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차피 우리 알아보지도 못하실 텐데.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사실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민호가 말했어요. 어차피 아버지는 이제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시잖아. 그런데 비싼 요양원에 보낼 필요가 있나?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월 200만 원이랑 60만 원이랑 아버님한테는 똑같을 거야. 맞아.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생각해봐야지. 그 차액으로 우리가 얼마나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준우 학원비도 더 보낼 수 있고. 그러게. 수진 씨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월 140만 원 아끼는 게 1년이면 1680만 원이야. 박만수 씨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들마저 완전히 며느리와 한편이 되어 자신의 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를 짐짝 취급하고 싸구려 요양원에 보내서 돈을 아끼겠다는 이들. 박만수 씨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자식들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 말이에요. 박만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가르쳐 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수진 씨가 갑자기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정엄마와 함께 파리 여행을 가려고 해.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3주 정도 갔다 올 예정이야.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여행 계획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상태도 오락가락한데? 바로 그 때문이야. 수진 씨가 대답했어요. 아버님 치매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휴식이 필요해. 박만수 씨는 치매 환자인 척하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수진 씨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파리가 뭐야? 박만수 씨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수진 씨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멀리 여행 가는 거예요. 수진 씨가 성의 없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여행비는 어떻게 할 건데?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아버님이 내주셔야지. 수진 씨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버님 돈 아니면 누가 내? 박만수 씨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계속 멍한 척했어요. 나 돈 많다. 박만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 씨는 그 말을 듣고 민호를 쳐다봤어요. 봐, 아버님도 돈 많다고 하시잖아.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여행비로 1,500만 원 정도 필요해.
민호도 그 금액에 놀랐어요.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1,500만 원. 민호가 되묻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해. 파리 여행이 얼마나 비싼데. 수진 씨가 따졌어요. 항공료, 호텔비, 쇼핑비까지 하면 그 정도는 들어. 그런데 민호도 점점 수진 씨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당신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민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상태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박만수 씨는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며 순순히 돈을 내주기로 했어요. 돈 줄게. 박만수 씨가 말했어요. 수진 씨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 감사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다녀와서 선물 사다 드릴게요. 하지만 박만수 씨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없는 3주 동안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혼자 두고 가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아버지 혼자 두고 가도 될까? 민호가 수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써드리면 돼. 수진 씨가 일축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알아보지도 못하실 텐데 상관없어. 맞네. 민호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좀 쉬어야 할 때 같아. 박만수 씨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이들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출국하는 당일 아침, 민호는 수진 씨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러 나갔어요. 집에는 박만수 씨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가 완전히 떠나자 박만수 씨는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김철수에게였습니다. 철수야, 나야. 박만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부탁이 있어. 만수야, 무슨 일이야? 김철수가 물었어요. 집 매매 절차 준비 좀 부탁할게. 박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급하게 처리하고 싶어. 김철수는 놀랐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말하자면 긴데. 박만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가족들과 문제가 좀 있어서. 새로 시작하려고 해. 김철수는 오랜 친구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알겠어.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 지금 당장. 박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3주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박만수 씨는 전화를 끊고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드디어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파리로 떠난 바로 그날, 박만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치매 연기를 완전히 중단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되찾았어요. 민호가 출근한 후 박만수 씨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집을 매매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근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장은 박만수 씨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부동산 사장이 물었습니다. 우리 집을 급매로 내놓으려고 해요. 박만수 씨가 말했어요. 3층 단독주택인데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팔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은 눈이 번쩍했어요. 그 동네는 인기가 많은 곳이었거든요. 어르신, 그런 조건이면 일주일 안에 팔려요. 부동산 사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급하게 파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박만수 씨가 대답했어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부동산 사장은 곧바로 매물을 등록했어요.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 문에 전화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내놓은 후 박만수 씨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했어요.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신도시의 작은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어요. 20평 정도의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새 인생을 시작하자. 박만수 씨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부동산 계약을 마친 박만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 세 번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수진 씨의 SNS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수진 씨의 페이스북에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예상대로 파리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찍은 셀카와 함께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시아버지 덕분에 꿈의 파리 여행. 감사합니다. 댓글에는 친구들의 부러움이 가득했어요. 와, 정말 부럽다. 효부네. 시아버지가 좋으시겠어. 박만수 씨는 댓글들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수진 씨를 효부라고 칭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민호는 아버지가 갑자기 조용해진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오늘 괜찮으셨어요? 민호가 물었어요. 수진이가 없으니까 심심하시죠? 박만수 씨는 다시 치매 환자 연기를 했어요. 수진이가 누구지? 박만수 씨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박만수 씨에게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벌써 집을 보러 오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신혼부부인데 아주 관심이 많아요. 부동산 사장이 말했어요. 내일 보러 온다고 하네요. 박만수 씨는 기뻤어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만수 씨는 수진 씨의 짐들을 살펴봤어요. 옷장 가득한 비싼 옷들, 화장대 위에 명품 화장품들. 모두 자신의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곧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김영호, 이수연 부부였습니다. 35살의 김영호와 32살의 이수연은 신혼부부로 첫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정말 좋은 집이네요. 이수연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조건도 너무 좋고요. 김영호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어르신, 정말 이 가격에 파시는 거 맞죠? 김영호가 확인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정정한 모습으로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박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팔아야 해서요. 혹시 치매 같은 질환은 없으신가요? 이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요. 전혀 없어요. 박만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신이 또렷하니까 걱정 마세요. 김영호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좋은 조건의 집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호가 말했어요. 박만수 씨는 속으로 기뻤어요. 드디어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박만수 씨는 김영호 부부와 정식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만난 그들은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어르신 신분증하고 등기부등본 모두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말했어요. 문제없이 진행 가능해요. 박만수 씨는 차분하게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70년 동안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어요. 김영우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박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사흘 후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문패 교체하고 자물쇠도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비용은 제가 지불할게요. 김영호는 조금 의아했지만 흔쾌히 승낙했어요. 물론이죠. 김영호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박만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깜짝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계약이 완료된 후 박만수 씨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와 다름없이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요즘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산책. 박만수 씨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바람 쐬러 나갔다 왔어. 그날 저녁 박만수 씨는 수진 씨의 SNS를 다시 확인했어요.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나리자도 보고 왔어요. 며느리의 글이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시아버지 덕분에 평생 못할 경험을 하고 있어요. 박만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며느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얼마나 고마운 시아버지인지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수 씨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짐이 아니라 며느리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 방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박스에 담아주세요. 박만수 씨가 직원에게 말했어요. 옷장, 화장대, 액세서리까지 모든 걸 빠뜨리지 말고요. 직원들은 조금 이상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어요. 며느리의 비싼 옷들과 명품 가방들이 하나씩 박스에 담겼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김영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문패하고 자물쇠 모두 교체 완료했어요. 김영우가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이사 오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박만수 씨가 대답했어요. 내일 이사할게요. 그날 밤 박만수 씨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민호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거실,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던 식탁, 자신이 혼자 석양을 바라보던 3층 방.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따뜻한 집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집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요즘 부쩍 조용해진 것을 걱정했어요. 아버지, 혹시 몸이 아프신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요즘 더 조용해지신 것 같아서요. 괜찮아. 박만수 씨가 대답했어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래. 민호는 아버지의 치매가 더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해지는 것도 치매 증상 중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마지막 날 아침, 박만수 씨는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뿐이었어요. 민호가 출근하고 나자 박만수 씨는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어요. 수진 씨의 모든 짐을 현관 앞에 정리해두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명품 가방들, 옷들, 화장품들이 현관 앞에 차곡차곡 쌓였어요. 마치 이사 나가는 사람의 짐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박만수 씨는 새로운 집으로 향했어요. 김영우 부부가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려요.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만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수진 씨가 돌아올 날이 다가왔습니다. 3주간의 파리 여행을 마치고 며느리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그녀는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할 사진도 많았지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파리 여행 마지막 사진들을 SNS에 올렸어요. 드디어 집에 돌아와요. 며느리가 글을 썼습니다. 시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며느리는 박만수 씨가 전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했어요. 택시가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며느리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대문에 붙어있던 박만수라는 문패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김영우, 이수연이라는 새로운 문패가 붙어 있었어요. 기사님, 잠깐만요. 며느리가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주소가 맞는데요. 택시 기사가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자신이 3주 전에 떠났던 집이 맞는데 문패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현관 앞에 자신의 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에 걸어두었던 명품 옷들도, 화장대 위에 있던 비싼 화장품들도 모두 박스에 담겨 밖에 나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다른 사람 문패가 붙어 있고 내 짐이 모두 밖에 나와 있어. 뭐라고? 민호도 놀랐어요. 지금 어디야? 집 앞이라고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와봐. 민호는 회사에서 급하게 나와 집으로 달려왔어요. 며느리의 말이 정말인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보니 상황은 며느리 말 그대로였어요. 대문에는 정말 다른 사람의 문패가 붙어 있었고 며느리의 짐들이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김영우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영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여기 우리 집인데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왜 당신들이 여기 있어요? 김영호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집은 제가 정식으로 매입한 집입니다. 김영호가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어요. 박만수 어르신으로부터 정당하게 산 거예요. 그럴 리 없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시아버지는 치매 환자라고요. 이 계약은 무효예요. 하지만 김영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박만수 어르신이 정정하신 상태에서 계약했습니다. 김영호가 말했습니다. 치매 진단서도 오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오진이라니요. 그럼 지금까지 박만수 씨가 정상이었다는 말인가요? 민호는 급하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계속 꺼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전화가 안 받아져. 민호가 말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안내 음성만 계속 들렸어요. 이때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소란이 워낙 크다 보니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아, 박만수 어르신이 이사 가셨구나.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짐 빼시는 걸 봤는데 며느리는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이 파리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동안 시아버지가 집을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다 보셨을 거야. 며느리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치매가 아니었다면 자신들의 모든 행동과 말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님이 어디 계신지라도 알아야 해.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만수 씨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드디어 박만수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였어요. 그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치매 환자였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민호와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들은 사흘 동안 박만수 씨를 찾아다녔었습니다. 김 변호사를 통해 겨우 연락처를 알아낸 것이었어요. 아버지. 민호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박만수 씨는 차분하게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당당했어요. 지시라니. 박만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짐이 현관 앞에 나와 있던 광경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치매가 아니셨던 거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모두 연기였어. 박만수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민호는 충격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말들을 다 들으셨단 말이에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들었지. 박만수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싸구려 요양원 얘기, 내 돈 아끼려는 얘기, 나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한 얘기까지 다 들었어.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다시 같이 살아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하지만 박만수 씨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이제 늦었어. 박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각자 자립해서 살아라. 나는 이제 진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거야. 그러면서 박만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야, 파리 여행은 어땠니? 박만수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 돈으로 다녀온 여행 말이야. 며느리는 그제야 자신이 SNS에 올린 글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어요. 시아버지 덕분이라고 쓰면서 속으로는 짐작 취급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박만수 씨는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 같았어요. 새로운 아파트로 돌아온 박만수 씨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ATM처럼 취급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투명인간처럼 무시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만수 씨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만난 또래 어르신들은 그를 진심으로 반겨주었습니다. 함께 바둑도 두고 이야기도 나누며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박만수 씨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70살의 나이에 찾은 진정한 자유였어요.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진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